염블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은 학습량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글로벌 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월 12일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요. 이제 15일까지 열리게 되고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고 1월 13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14일은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1월 15일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고요. TSMC가 그날 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월 16일은 미국의 12월 산업 생산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미국의 이제 물가,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각각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 이게 좀 안정화되게 나온다면 뭐 시장은 또 굉장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좀 금통위를 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아마 계속 동결할 것 같은데 아직은 환율이 높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창용 총재 한번 연설도 들어보시면서 향후 올해 어떻게 통화정책 방향에 이끌어 나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지금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또 지표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연설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준의 2인자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좀 주도하고 다녀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SMC,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TSMC 실적이 올해 얼마나 될지 그런 예상치도 나올 거니까 이거를 제가 토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랑 이제 계속 비교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TSMC 실적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반도체가 화랑이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판교에 있는 호텔에 미국의 빅테크 구매 담당자들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다. 매일 와서 이제 물건 사려고. 또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는 회의 때 화를 내면서 나갔대요. 돈 주겠다는데 왜 안 파냐 이러면서 뭐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뉴스도 썰이 아니구나. 그게 임원이 해임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도 물량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줄 물량이 없는 거죠. 지금 너무나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지금 몰리는데, 그러니까 성남 판교에 거기 이제 비즈니스 호텔에 왜 투숙을 하냐면 거기가 이제 가까워요. 그 삼성 하이닉스 본사와. 가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아마 매일 가나 봐요. 근데 지금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AI 거기에 HBM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D램 필요하죠. SSD 필요하죠. 이러니까 근데 이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론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성능 제품은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더 잘 만드니까 여기 와서 일단 받아가자. 그래서 2, 3년간 일정 물량 보장받는 장기 계약 하자 우리. 이걸로 맺자. 내가 가격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환불도 안 하겠대요. 무조건 보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가격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다 가격을 묶어버리면 그렇죠. 오르는 수혜를 아예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삼성 하이닉스는 분기 단위로 결제하죠, 우리. 이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니 빅테크 구매 담당자는 본사에서 요청을 받았겠죠. 야, 너 2, 3년짜리 계약 맺고 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도 아마 그걸 못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협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해임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완전 갑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런 위치로 갔고.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공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요즘에 중국에 H100이 지금 수출되잖아요. 엔비디아. 네. 거기에 HBM3E가 거기에 한 8개 들어가거든요. 이거 또 만들어야 되나 봐요. 거기 수요가 또 폭발해서. 이거 만들면 또 D램 공급할 수가 없어요. 또 라인이 또 예.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너무나 지금 난해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대요. 자고 나면 하루에 1%씩 오른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그런 거를 만약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봤을 땐요.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반도체를.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지금이 제일 싸니까. 그런 소문이 들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그거를 이제 아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매일 오르는 거죠. 보통 저희가 쉽게 마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꽤 높겠죠. 마진율. 70에서 뭐 80%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엔비디아 갖고 저희가 도둑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요. 삼성 하이닉스도 진짜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몇 년 전에. 그쵸.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히 메모리의 시대가 많고 수요는 계속 늘고 공급은 없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저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영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이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니까 이 현상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시간에도 맥코리 증권의 그 엄청난 이익 추정치 우리가 믿기진 않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게 또 너무 허황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흥분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거는 매분기 숫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왜냐하면 이제 이번 달 말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니까 그 숫자 보면서 계속 검증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방산주가 모처럼 살아났는데 베네수엘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구조적인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또 방산업체 관련해서 한마디 한 것도 네, 영향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던데 방산주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컸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SNS 통해서 2027년 미국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로 책정하겠다. 지금 얼마냐면 9,010억 달러이거든요. 66%나 한 번에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액수를.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전날 이제 방산업체를 협박했죠. 주주환원 하지 마라. 배당 안 줄 거야? 하지 마. 하지 말고 무기 생산해. 이제 뭐냐면 마치 그 지금 전쟁하겠다는 느낌으로 좀 들리거든요. 미국이 사실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가 불개입주의 하겠다 그랬거든요. 개입 안 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 하겠다. 근데 갑자기 저기 그 베네수엘라 까분다고 갑자기 치질 않나. 그린란드 가져가겠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협박하고 사겠다, 있어요. 예,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콜롬비아한테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쿠바 까불지 마라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다들 안 믿었는데 베네수엘라 치고 나니까 이게 허풍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답보 상태인데 2030년까지 유럽은 GDP의 5%까지 방위비 이건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많은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방산 기업들 실적 봤는데 방산은 사실 좀 피크아웃이 없어요. 계속 숫자가 이게 증가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난주에 좀 제일 좋았던 게 그 한국항공우주 네. KF21 있죠. 요게 이제 수주권도 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 무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조선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뭐 군함 이슈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방산주가 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트럼프의 이제 갑작스러운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 무기 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또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방산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뭐 꾸준히 보유하는 게 저는 정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리마켓인가 국제적인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네네. 투기성 하는 데가 보니까 이란하고 쿠바 침공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국가를 네. 이렇게 침공하고 하는 요새 부분들이. 이란은 그때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지금 12일째 이게 시위가 있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못 살겠다. 너무 제재가 심하니까 그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액션 취할지 모르지만 이란이 좀 약간 좀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의 하야 목소리가 네, 높고 맞아요. 가능성도 높게 치고 네, 있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자, 조방원의 한 축인 조선주도 살아나고 있는데 주가가 회복된 이유가 캐나다 잠수함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여러 이유는 있는데 제일 큰 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노 빅토리아급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가 8에서 12척 정도 도입을 한 건데 이게 규모가 우리 한국 돈으로 최소 60조가 넘어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최종 후보가 이제 압축됐어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한 팀이고 독일의 TKMS가 한 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결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정부도 이제 따내야 되니까
정부가 이거 수주위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움직인다면 이거 되지 않겠냐.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제안서는 3월 중에 제출될 것 같고 이거 따내면 우리나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방산 조선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어버리는 거죠. 잠수함은 정말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캐나다 잠수함을 따내면 다른 나라의 또 잠수함 사업도 수주하기가 되게 좋아요. 수주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트럼프의 국방 예산 증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군함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군함 건조위에서 그 미국 회사 헌팅턴 인걸스에 발주를 했는데 거기 협력사가 또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만 바꿔주면 우리나라도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 또 올해는 LNG선 수주도 많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LNG선 수주가 많았는데 작년에 32척밖에 수주 못했거든요. 24년도에 55척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좀 안 좋았죠, LNG가. 근데 올해는 미국에서 이제 LNG 수출 프로젝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72척까지 늘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선주도 좀 모멘텀이 좀 갑자기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주가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방원 얘기를 지금 원전 빼고 조선 방산 말씀 나눴는데 지금도 많이 높고 어떻게 이쪽에 대한 투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좀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타이밍을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막 날아갈 때는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막 짜증이 나거든요. 왜 내 건 안 가지? 근데 그럴 때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조방원 한창 갈 때 메모리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메모리 달려버리니까 수급이 다 빨려가니까 조방원이 밑으로 쏙 밀리더라고요. 뭐 여러 뭐 이슈들도 있곤 했지만 그런 일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예. 그래서 또 메모리가 힘내면 또 안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메모리 쉬니까 어때요? 또 갑자기 이 이슈도 반영되면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쫓아가라는 얘기는 절대 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오르고 고점에서 한 20% 빠지고 오르고 한 10% 빠지고 그래서 10%에서 한 20% 빠져줄 때 실제 현대로템도 고점 대비 한 20% 빠졌어요. 그러다 지금 다시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그때 빠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가는데 현대로템이 20% 이제 빠져서 옆으로 가잖아요.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다 이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지금 현대로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여길 또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쫓아가게 돼요. 또 몰려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망한다 표현이 그런데 그냥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그런 매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도주도 항상 내려오거든요. 가격 조정을 해주니까 그때 내가 방산주를 이번에 놓쳤는데 사기로 맘먹었으면 오시면 사시란 얘기예요. 그때 과감하게. 삼성전자를 볼 게 아니라 그때 나는 삼성전자를 살 생각이 없어 방산주만 보고 있는데 내려왔는데 투자자 심리가 요동치잖아요. 막상 오면요 안 사게 되고요 자꾸 삼성전자만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딱 13만 원에 팔고 기가 막히게 밑에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시고 그럼 또 바닥에서 지금 주가 급등하는데 그거 했으면 그런 분들은 뭐 지금 강남에 집이 몇 채겠습니까 사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규 자금은 있는데 난 평소에 방산주나 조선주 좀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좀 못 사신 분들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빠졌었잖아요. 12월부터 막 이렇게. 그럼 그때 그런 걸 하시란 얘기지. 나는 삼성전자로 애초에 살 생각도 없는데 나는 이쪽에 관심 있는데 신규 자금을 막상 왔는데 이걸 투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 메모리가 이제 자꾸 날아가면 자꾸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처음 먹은 마음을 버리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방산주 갖고 있고 메모리 갖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신규 자금이 있는 분들은 내가 뭘 투자할지 명확히 하시고 내가 삼성전자 나는 하겠다. 그러면 기다렸다 삼성전자 오면 하면 되고 방산주 날아가는 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지를 먼저 정하시고. 자꾸 보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진짜 죽도밥도 안 돼요. 사실. 다음 월급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얼마 전에 미래에셋 전 최현만 회장님이 여기 나오셔갖고 네.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현금도 종목이죠. 좀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맞습니다. 된다. 예. 잘 다시 생각이 나는 멘트네요.
이번에 그 캐나다 방문 협상단에 그 수주하러 가는데 현대차도 포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 네, 요청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로봇하고 같이 봤을 때 현대차 그룹주는 아직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네, 여전히 저평가죠. 그러니까 주가는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다가 PER 몇 배를 주냐 이걸 곱하면 이제 주가가 정확히 그렇죠.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두 가지 주당 순이익을 현대차를 걱정한 적은 거의 없죠. 없죠. 왜냐면 뭐 연간 뭐 10조 이상 버는데 주식 소각도 하니까 주식수도 줄어요. 그러니까 EPS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못 가냐면 이제 멀티플은 결국 사람들의 인기도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어야 되는데 미래를 딱 보니까 몇 년을 보면 테슬라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테슬라는 저렇게 자율주행 잘하고 로봇 잘하는데 현대차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옛날에 노키아가 그렇게 잘 나갔지만 스마트폰 대처 못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봤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높은 PER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 간 거는 이익 기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건 피지컬 AI 성공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CES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랑 협력한 거는 정말 이제 신의 좀 한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삼성전자가 옛날에 애플 아이폰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그 고민을 했었겠지만 신의 한 수가 뭐냐면 자기 그 소프트웨어 버려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안드로이드랑 손잡아 버렸죠. 결국 거기도 구글과 손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과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딱 두 개 살아남았죠. 중국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구글 딥마인드랑 손 잡고 머리를 여기다 넣어주고 어차피 현대차는 로봇 그 물리 데이터 많지 않냐. 예, 이걸 잘 접목하면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또 몇 년 지나봐야 알지만 이 PER이라는 건 되게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현대차도 한번 미래 가치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까?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그날 하루에 뭐 15%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피지컬 AI에서 뭔가 좋은 뉴스들이 올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계속 반영이 된다면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한참 올해 작년 상반기 PER이 5배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최근에 올라서 8배까지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10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낮아요. 예, 10배 가면은 한 50만 원 나와요. 이 가격이. 그래서 한 일단 10배까지는 오를 수 있는 일단 모멘텀은 저는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차량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언급했던 알파마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기도 말하자면 자동차의 두뇌 부분을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마요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젠슨왕이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 자율주행을 할 때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인 게 하루에 900만 대가 운행을 한대요. 테슬라 실제 차가.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를 다 받아와요.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회사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할 방법이 없는데 그거 알파마요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관건은 그거예요. 가상의 공간과 실제 공간이 다른데 그걸 적용했을 때 사고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악재예요. 이건 또. 그 엔비디아 거 썼더니 실 데이터 없는데도 가상의 데이터 했는데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차를 만들지 않고 예. 이거를 벤츠, 맞아요. GM 맞아요. 지금 잘 나가는 예쁘게 생긴 많은 차량들에게 이걸 탑재하면 맞습니다. 자율주행 경쟁 시장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테슬라한테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알파마요는 검증은 아직 안 됐어요. 실주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무조건 된다. 이건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알파마요. 좋아서.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매우 부진한데 리튬 값 상승이 지속된다면 배터리주한테 좀 가능성이 보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을 볼 때 무조건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안 좋을 때는 뭔가 이제 어떤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괜찮아질까? 근데 요즘에 안 좋은 거는 지난 몇 주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막 계약 해지되고 네. 막 아마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아닌 게 리튬 값이 어쨌든 배터리 회사들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볼 때 디램 값 보는 것처럼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값부터 움직이거든요. 리튬 값이 오르면 리튬으로 양극재 만들잖아요. 네. 그 양극재 가격이 덩달아 올라요.
그리고 양극재가 오르면 또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요. 왜냐하면 배터리의 대부분이 양극재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을 봤더니 최근 12월 한 달 동안 그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28%나 올랐대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제 양극재는 하이니켈이라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거든요. 니켈 가격도 중요한데 니켈 가격도 최근에 한 10% 이상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어요. 리튬 값이 22년도 고점이 7만 달러였거든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0,000달러도 깨졌었어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실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서. 그런데 제가 그럼 재료비가 비싸지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이게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재료비가 올라가면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양극재 기업들은 리튬을 재고로 가져가니까 재고 평가이익이 생겨요. 그동안 잘 안 팔려서 네. 쌓아놓은 게 많이 이게 있겠구나. 엄청난 적자였어요, 그동안. 실제 적자는 아닌데, 아니 사놓은 거보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평가 손실을 잡아야 돼요. 약간 원유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양극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저는 재료가 비싸지는데 왜 이 회사에게 좋을까? 이거를 이제 전가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저는 괜찮게 보지만 시장은 이거를 아직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버텨보시고, 아마 순환매가 어느 정도 좀 돌면 아마 이런 게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죠. 2차전지 끌어올릴 거고, 이제 그때 되면 또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아, 배터리값 오른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늦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배터리는 좀 버텨볼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걸 보면 이 순환매라는 게 이제 너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텀에 어디가 올라갈지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투자할 때 내가 이제 돈이 있어요. 뭐 기존의 주도주 말고 내가 현금이 있는데 삼성전자 너무 오르면 사실 못 사잖아요. 방산도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러면 꼭 배터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예시거든요. 안 간 거 중에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빠져서 찾는 게 아니라 안 간 거 중에 이런 이 모멘텀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걸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있으면 설사 그게 실패하더라도 투자해보는 것도 하나의 저는 경험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 탈쿠팡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네이버나 이런 쪽도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 네이버나 아마 CJ 대한통운한테는 일등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쿠팡이 좀 빠르게 사과도 하고 수습하면 이게 쿠팡 거의 전 국민이 쓰니까 네. 쉽게 옮기기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다 우리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묶여있죠. 옮기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일단 그 12월에 쿠팡의 평균 이용자가 1.5% 감소했고, 경쟁사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이 113% 늘었대요. 컬리가 20.5%. 급격히 는 게 맞아요. 그리고 12월 거래액의 쿠팡이 10%. 보통 12월에 거래액이 좀 늘긴 하는데, 그래서 거래액은 전월 대비 늘었거든요. 10%.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19%, 컬리가 14니까 이 경쟁사보다는 이게 증가율이 또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축소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좀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물론 이제 법인은 거기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또 상장도 돼 있지만, 돈 버는 건 한국에서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다 한국에서 버는데 김범석 창업자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는 CEO가 직접 와서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제일 논란이 있던 분이 그 백종원 씨. 네. 백종원 대표도 물론 뭐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나와서 직접 공개 사과했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범석 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그게 태도잖아요. 태도고. 그럼 쿠팡을 바라보는 인식도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냥 완전 책임 회피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옮겨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고, 거기다가 특히 택배를 제일 잘하는 게 쿠팡인데 대한통운도 주 7일 배송이 지금 해버리고 있거든요. 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탈쿠팡에 있어서 네이버랑 지금 약간 대한통운이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다만 몇 달은 더 지켜봐야죠. 이게 진짜로 계속 탈쿠팡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사람들이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현상은 지켜보시되 일단 분위기는 탈쿠팡 쪽으로 약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재 기업들 주가가 부진하는데 한창 달렸던 삼양식품, APR 이런 데들이 좀 악재는 별로 없는데 주가가 네. 답답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이유가 수급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메모리랑 또 지금 갑자기 조선 안 방산 보는구나 그쪽을. 안 봐요. 이쪽 소비재가 일단은 사람들이 아유 거기 좋은 거 알겠는데 근데 반도체보다 좋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반도체보다 싸?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더 싸거든요. PER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러져요. 확 와닿는데. 네, 하이닉스보다 싸니? 그러니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근데 뭐라고 이 할 거야. 라면이 그러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근데 실제 미국 성장 잘하거든요. 4분기 삼양식품이 지금 전망이지만 미국 매출 13%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하고 APR은요. 미국 매출이 무려 218% 성장할 거로 보는데 난 좋은데 다만 시장이 이제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비를 좀 많이 쓰나 봐요. 어쨌든 성장은 하는데 비용 부담이 좀 있고 특히 올해도 고성장할까?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삼양식품이 추정이지만 56%, APR이 181% 성장할 거로 지금 보는데 이게 올해도 이어지나? 작년에 그만큼 성장은 우리가 항상 이제 이 기고 효과라 그러죠. 너무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깜짝 실적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또 여기가 그래서 아까 뭐 저도 삼성전자 말씀도 드렸지만 완전히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들 펀더멘탈에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최근에 지금 미국은요 오히려 소비재 기업들이 반등하기 시작해요. 미국 쪽에서. 근데 미국 소비주죠. 또 2월부터 4월까지는 트럼프가 이 세금 환급해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세 효과가 좀 생겨가지고 세금 환급 이슈도 있어서 그걸 본다면 소비가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미국 비중이 높은 소비주들도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것보다는 주가 안 좋다고 저는 오히려 좀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펀더멘탈은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떨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양식품이 막 올라갈 때 반짝 인기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네. 뉴스를 봤더니 소스도 팔더라고요. 네, 소스도 라면만이 있고. 아니라 맞아요. 하나의 문화처럼 그 소스도 이렇게 많이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유튜브 검색 트렌드가 나와요. 봤더니 저번 주 데이터를 봤거든요. 이 불닭볶음면 있죠. 네. 불닭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불닭 영어로. 그 검색 트렌드가 역대 최고치 또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지표는 좋은데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친 거죠. 잘 봐야겠네요. 네. 자,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유통 관련이네요. 예,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엽, 김나우 연구원님이 밸류에이션 PER 10배 중반까지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제목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통주가 뭐냐면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마트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죠. 네. 여기가 PER이 11배에서 한 10배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10배 중반, 한 15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10배에서 버벅대냐면 항상 그동안 그 10배만 가면요. 여기를 밸류 상단으로 봤어요. 여기는 10배 이상 못 준다.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21년 이후로는 5년 동안은 유통사가 10배 가면 팔고 이게 또 맞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1년도에 당시에도 이제 10배 가고 주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비 둔화 우려가 좀 컸대요.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인상하기 시작해. 인상 사이클이었고 그때는 또 쿠팡과 막 경쟁도 되게 치열했거든요. 쿠팡이 막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인바운드 걱정도 있었던 게 그 한중 관계 악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때 뭐 이런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오는 게 바로 온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렸죠. 그때는 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롯데쇼핑이나 이렇게 이마트가 중국 진출해서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 철수하는 부분들 비용 부담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때랑 똑같냐 이거죠. 지금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요새 주식시장 좋죠. 아파트값 계속 오르죠. 부의 효과가 생겨요. 소비가 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미 전자상거래든 뭐 이런 쪽이든 이미 경쟁이 다 끝나버렸죠 사실상. 왜냐하면 그 거의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해 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홈플러스가 좀 안 좋게 돼버렸죠.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좀 경쟁을 좀 줄이는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쿠팡도 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로 흔들리니까 이거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 스타컴 있죠. 네. 요게 조금 또 약간 회복될 수 있는 요건이거든요. 거기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여기다 한일령까지 때려버려가지고 중국인이 더 오고 있죠. 실제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데이터인데요. 그 중국인들이 원래 가장 많이 가는 데가 태국하고 저기 도쿄래요. 항상 1, 2등이에요. 이번에 1등이 바뀌었대요. 서울로. 1등이 서울로 바뀌었대요. 중국인 행선지로. 이번에 아마 춘절에 그래서 좀 많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르잖아요. 21년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배로 끝을 보지 말고 더 올려주자. 그래서 특히 좀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지난 3분기 5.1이었거든요. 전체 매출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게 이번에 12월만 6.4% 나왔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이 보고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단체 관광하면 백화점은 안 갔잖아요. 안 가면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가족 단위 관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국제 정세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또 금리랑 환율도 교과서나 과거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꼼꼼한 분석과 침착한 대응으로 이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